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 희망인 최민희입니다. 오뚜기로 하기로 안 했어요? 오뚜기보다 희망인이 더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네, 희망과 용감이 지금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어제였습니다. 법무부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방금 뉴스에서도 좀 그 내용 살짝 좀 전해드렸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최근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 이걸 적은 걸 공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국회에다가 종종 국회가 요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왔었는데 이 국회 공소장 제출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미 공소장이 작성돼서 법원에 제출되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사실 공표죄도 기소 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소가 된 이후에는 공표해도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혐의 내용이 아니고 공소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건 공개해도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사안이 아닌 한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온 이후에 법무부가 무법부를 지나서 이제는 불법부가 돼버렸습니다. 명백히 국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네.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네.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법 사실이다. 예. 또 고발하시면 윤석열 검찰이 신속히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피의자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피고가 되잖아요. 피고인. 예. 근데 그럼 그 피고인은 어떤 존재인가? 유죄가 확정된 존재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유무죄를 확정한다. 네. 그게 중요하고 그럼 공소장이란 무엇인가?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공소장은 다 사실인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그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이런저런 거 했지만 법원에서 이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안 준 적도 있었어요? 안 준 게 더 많습니다. 법원 행정처로부터 진짜 자료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이 판단해서 선별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관행을 좀 원칙을 정하면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울산과 관련한 부분은
부분과 공소장 관계는 일단 울산 수사 관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소장 공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공소장 공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울산 수사 관련 그 공소장은 이미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울산 수사가 잘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무더기로 13명을 갑자기 기소하고 사실 일부는 소환도 아니 참고인 조사 내지 소환 절차도 걸치지 않고 기소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이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 인정. 그러나 일반적인 공소장 공개를 무분별하게 마구 하는 것 그거는 이제 피의자의 피의자 시절을 넘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누어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관행이라 바로잡겠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왜 공교롭게 이번에 청와대 관련된 것부터 이렇게 되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참 이 정권 사람들은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 해왔는데 자신들이 불리한 사건이 딱 닥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여태까지 해온 건 다 잘못한 거야. 스스로를 부정하고 입장을 180도 확 바꿨어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거 아니냐. 당연히 유죄 확정 안 됐죠. 그러면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나 아니면 수배 단계에서 왜 얼굴 사진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머그샷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절대. 유죄 확정은커녕 기소도 안 된 단계에서 외국에서 다 공개하는데요.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실명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내올 때 보면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다 땡땡땡으로 처리해갖고 익명으로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최소한 침해 수준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국민도 좀 알자고요. 이 정권은 왜 계속 감추고 은폐하고 국민들은 몰라도 되는 것이고 자신들만 알아서 뚝딱뚝딱 해치우려고 해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 저는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네. 개인정보와 민감한 부분은 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지켜졌냐. 잘 안 지켜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저렇게 공격해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시고 그러나 정쟁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15년 내외를 공소장 공개를 제한적으로 해왔죠. 네. 이걸 운용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적은 겁니다. 예, 이건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럼 이게 공개됐을 때 우리나라 언론 지형상 이게 언론이 되게 정파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수구 보수 언론은 정파적인 입장에 서서 정파적으로 반대에 있는 개혁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소장 내용을 더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둘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법무부가 한다 그래도 지켜질까 이것이.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1년의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일부 검사들과 자유한국당 검사 출신 의원들이 진짜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 실제로 주모 의원과 어떤 분은 어떤 내부 검사는 그 문자 관련하여 주고받았다 이게 폭로됐어요. 본인이 그냥 증명했어요. 그런 카르텔이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검찰이 법무부의 말을 들을까? 이렇게 검찰이 무서부리고 자유한국당 쪽 특정 정치인들과 인맥이 닿아 있는 이 시점에서 잘 지켜질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예. 이 문제를 이런 훈령이나 이런 차원으로 두지 말고 법적 차원으로 올려서 네.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께서 국회 들어가시면 그런 논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해주세요. 예. 예. 나도 안 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 정권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불과 3년 전만 해도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특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그때 예. 피사실 공표 문제 아무도 제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근거로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어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저 얘기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소불위라면 청와대 관계자 13명을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무소불위 아니라는 근거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지금 현재 형사재판 받는 것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고 이게 행상책임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와 권력을 분점한 것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탄핵된 거고요. 그 이후에 형사재판이 진행됐다는 점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소장 관련해서는 시사법정에서도 좀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본격적인 정치 상황들, 총선 상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자유한국당이 출범시킨 건 아니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는데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어떻게 보시는지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기는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일정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석은 아니지만 10석 내지 15석 내외 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 위성정당의 공천권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경우 그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정당법 위반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차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성교 대표가 울면서 정계 은퇴 비슷한 선언을 한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친박 핵심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던 분이거든요. 거긴 딴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하여튼 저희는 상임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출마 안 한다고 하다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는 거고 네. 오히려 저는 비례 위성정당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한 것은 왜 청년들의 비례 정당이 안 나오는가? 왜 청년들이 나서지 않을까? 네. 저는 이번에 청년 비례 정당이 나오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할 테고 그 청년 비례 정당으로 인하여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구현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논의가 너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찬성, 반대, 비난, 아니면 지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게 의제가 축소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남 의원님. 일단 자매정당이죠.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자매정당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예. 미래한국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생소하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제를 하면서 엉뚱하게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범여권에서 강제로 도입을 시켰기 때문에 선거법에 그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응책으로 이제 자매정당이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성교 대표 정계 은퇴 선언했는데 왜 또 나오냐? 그 정계 은퇴의 의미는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다시 선출직 어떤 일종의 선출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정계 은퇴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구조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계 은퇴 선언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호남 쪽에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맡아달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잖아요. 똑같죠. 거기도 정계 은퇴 선언한 사람이 무슨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당해서
권유를 해요. 그것도 이상한 구조인 건 마찬가지죠. 지금 그 대표는 한선교 네. 의원이 맡게 됐고 이후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또 몇 명이나 돼요? 아무래도 정당 기호 앞번호를 받으려면 많이 가면 많이 좋을 텐데. 가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를 하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은 절대 안 갈 것이고, 예. 사실상 21대 총선에 출마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당적을 옮겨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할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를 하는 의원들이 그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관례적으로 비례대표는 2번은 잘 안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법적인 제한은 없어요. 예. 김종인 전 대표처럼 비례대표로 오선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가서 아마 이게 정당 기호 부여받는 그 선거 보조금은 2월 15일이 기준인데 정당 번호 부여받는 기준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기준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적을 해야겠죠. 네. 이게 최민희 저게 의원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부적격자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자매 비례정당에 가서 비례대표를 받게 되는 상황은 안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은 다 15명의 비례를 위성정당이 확보할 때 그게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번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15명 안에 드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했던 사람, 뭐 불출마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한다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쓰레기 정당이냐.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천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이렇게 보고 국민들의 판단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네, 이게 무조건 다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례 인원 정하고 순번 정하는 건 미래한국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누가 해요? 한선교 의원이. 한선교 대표가 해야죠. 책임지고. 물론 이제 당대표 혼자만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도 공심위를 꾸려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걸러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 공천 잘해야 돼요. 정말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하는 거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까 저희 최민희 의원께서는 13개에서 15석까지 전망하신다고 하는데 김영남 의원께서는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소위 지금 반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3% 이상을 정당 득표를 하는 정당이 몇 개인지가 확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뭐 계산 수식을 한 6번쯤 돌려야 돼서 3% 이상 정당 숫자가 나오고 또 정당의 득표율이 나온 다음에 또 지역구 당선자의 숫자가 나와야 이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예. 솔직히 의석수 몇 개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선.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공소장 공개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2개 소개해드리고 뉴스 듣고 와서 계속 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91님께서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왜 지금부터, 왜 청와대 관계자 수사 때부터일까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1839님께서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참여연대에서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정의당도 비판했습니다. 예,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친여 아닌가요? 예, 보내주십시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조사 대상인 이들 가운데 76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48명입니다.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사인 소병철 전 고검장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방향은 좋지만 국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시간당 평균 23마이크로그램, 경기 21, 대전 19, 대구 17마이크로그램 등을 기록 중입니다. 보통 내지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공기가 비교적 깨끗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오후에 경성북도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 쪽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정도 되겠는데요. 내일도 맑은 뒤에 흐려져서 경기 남부와 충청도의 경우 밤부터 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렇게 눈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 4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8도였는데요. 내일 영하 7도로 오른다 해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철원 내일 영하 13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등으로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 전남 동부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운전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로의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천안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와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정체는 서울 다 가서 금천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으로는 신정교를 지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평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성산대교 방향으로는 반대쪽 사고 구경차들이 많아서 고척교에서 신정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내일은 결정되나요? 어떻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상황을 보면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하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떠오르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전 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지는 2개밖에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종로 출마냐 아니면 아예 21대 총선 불출마냐.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정치 특히 선거에 임하는 현대 정치인의 운명은 전생의 고대 로마의 검투사였던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그 관련된 인서트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죠. 예. 범죄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인제 발표해라 그러면 이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앞서 김영남 의원께서 우물쭈물하다 내일 할 줄 알았다라는 버나드 쇼 에피탑 묘비명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개인의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당 전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종로를 안 가시지 않을까 싶은
뉘앙스예요?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죠. 그렇죠. 한국당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대표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강하게 권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내지는 아니 본인이 결정 안 하면서 누구한테는 어디로 가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저는 얘기 그만할래요. 최민희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문제 아니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 차원의 전략과 관계돼 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오라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스케줄대로 가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맞으려면 맨 앞에 연설문 험지에 나가서 죽어서 살아오는 기적을 만들겠다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허언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종로에 나가거나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네. 용산이나 이런 소위 자유한국당이 보기에 당선 가능한 험지로 명명해서 간다면 이거는 자유한국당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기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총칼 들고 싸웠잖아요. 칼 들고 싸우다 총 들고 싸우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표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큰 전투에서 기싸움에서 그냥 확 무너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대표가 비례를 선택하고 전국 돈다 그러면 후보들이 오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험지 나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에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종로 출마 권유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께서 전국 인지도 특히 종로 지역을 상대로 인지도 조사하면 지금 몇 %쯤 나올까요? 글쎄요. 그다지 높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내셨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나 일단은 인지도가 나와야 그다음 지지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전이 될 것이고 문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시고 황교안 현 당대표이기 때문에 종로에 누가 나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이번 총선에 있어서 한국당의 전체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언제쯤 결정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당내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내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 황교안 각이 확 서죠. 네. 그런데 이낙연 대 김병준 이게 그러면 진짜와 짝퉁의 대결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 친노가 아니었다면 대표적 친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의 사람이 되는 듯 하다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그런 분이거든요. 특히 종로는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좀 기품 있고 좀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이렇게 겁낼 일도 아닙니다. 종로가 정세균 총리께서 워낙 선거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지 그전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보는 지역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정말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쉬운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 네. 그게 선거를 보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적장에게 왜 센 상대를 붙여줘야 되냐면 약한 상대가 붙으면 말 그대로 쉬운 선거를 치르면서 그 적장이 자기 선거 말고 딴 데를 막 돌아다녀요. 지원 유세도 다니고 뭐 이런저런 모아서 같이 어떤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 옆 선거구뿐만 아니라 큰 선거구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적장에게는 이쪽에서도 적장이 나가서 세게 맞붙어
줘야 자기 지역구에 꽉 묶어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누가 이기고 지고는 뭐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총선 때 갑자기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상황 안 좋았죠.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 출마를 안 하려고 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에 전격 출마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 주변 대여섯 석을 건졌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낙연 총리에게 약한 후보를 붙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하고 아마 굉장히 손발이 자유로워져서 서울 지역 전체를 책임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선거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치판이 워낙 요새는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일부 이낙연 전 총리 상대로 정치 신인을 뭐 검토한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기본적으로 적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의견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일치되는 모양새예요. 7723님께서 황교안 대표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선하더라도 출마를 해야 한국당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1400번님. 우유부단한 대표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거처도 애매해지는 것 아닌가요? 관련해서 당내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고 정병용님께서는 황교안 대표 험지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험지 비례대표 후순위는 어떨까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로 가면은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를 내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로 안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의석수만 고려를 하면 사실은 이게 반연동형이기 때문에 네네. 자유한국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몇 석은 가져가요. 적어도. 예. 그러니까 17석은 정당 득표에 따라 또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대여섯 석의 의석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를 내는 게 의석수를 고려한 선거 전략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미래한국당은 또 갈라질 거 그렇다고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그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꿔서 내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2년에 손수조 모델을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에게 정치 신인 한다는 거.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를 보고 배워야죠. 네. 2012년에 대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상에 출마했는데 그 사상이 15, 16, 17, 18 전부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인 험지예요. 근데 험지에 출마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손수조를 붙였어요. 바로 이 전략으로. 그런데 12% 차로 문재인 후보가 이겨요. 네. 사상에서 12%는 민주당으로선 대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전략을 다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는 발전이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를 회피하는 회피 전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1분씩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논의, 보수 통합 논의, 당대당 통합 아니면 그 혁통이 이쪽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로 가시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망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부터. 우선 새로운 보수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오는 거로 분위기가 잡혀 있고요. 그래요? 다만 유승민 의원 혼자만 남기고 나머지가 다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의원까지 다 같이 전원 다 들어올 것이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들어온다는 건 이름을 바꾼 통합신당으로? 예,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 정도만 지금 약간 뭐랄까요. 그것도 완전히 그 거부는 아니고 좀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다 들어오는 거로 거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내지는 안철수 신당이 생긴 이후에 또 통합 작업의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범야권 통합 신당이 되겠죠. 그 그림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충분히.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흡수 통합 되는 거죠. 새 보수당이.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의 기치를 확립하자 새 집 짓자 이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참 들어오기 힘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유한국당이 목을 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주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새누리당이 되는 건데 네. 거기에서 말하자면 배신자 유승민만 빼겠다는 전략으로 저는 보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저건. 왜냐하면 예. 통합을 할 때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저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의 좋은 조건을 새 보수당에 제시해야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되어도 도로 새누리당인데 상처받은 새누리당 될 것이다.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과의 2차 연대 가능성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죽는 길이죠. 사는 길 같은데. 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